마이크를 좀 켜겠습니다. 정소담 아나운서 참 이쁘죠? 네. 저희 아주 보배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우리 강의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덕분에 이 기업가 열전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3번인데 13번이면 시험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포함하면 완전히 한 학기입니다. 예, 완전히 한 학기인데 여러분들은 그중에 벌써 10번째를 오셨으니까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신 거죠. 10번 정도 되면 이제는 뭐 지칠 때도 됐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이제 지쳐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지치고 계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은 제조업 절정에 달하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현대자동차의 작업복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블루핸즈예요. 예, 배터리 가게에서 자동차 고칠 때 입는 옷인데 그래도 뭐 여기 현다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컨셉하고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 이유진 팀장이 어디 가서 잘 구해 왔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제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5번째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던가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3,000불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국민소득이 8만 불, 9만 불인 데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어느 지역이라고요? 울산, 거제도 이런 지역입니다. 울산, 거제도는 국민소득이 8만 불, 9만 불, 10만 불 수준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졸자가 회사에서 들어가가지고 한 20년 정도 일하면 억대 연봉이에요. 네. 고등학교만 나와도 요트가 아니고 뭐 윈드서핑도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럴 정도로 풍요로운 거죠. 그 기반이 뭐냐? 그게 바로 제조업입니다. 그 기반이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울산이나 거제도는 그 지역의 산업 기반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을 누리는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거의 근접해 있거나 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개의 업종을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전자산업이고 두 번째가 자동차 산업이고 세 번째가 석유 산업입니다. 석유 산업.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중에 이 세 개가 거의 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 조선까지 포함하면 뭐 1, 2, 3, 4위가 될 겁니다. 어떤 때는 석유 관련된 제품, 예를 들어 휘발유라든가 등유라든가 또는 석유 가공 제품들이 전자나 조선보다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종의 산유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제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주역 세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희, 정몽구, 최종현 이 세 사람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런 제조업의 주역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가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3세대 이야기를 쭉 해왔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3세대 기업가들의 절정을 여러분들은 오늘 듣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활용한 기업가들,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 스타일도 완전히 다른 기업가들, 예. 그래서 뭐 벤처 기업가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3세대 기업가의 끝 시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퀴즈를 하셨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이분들이 장남이 아니었다. 그리고 원래 그 아버지들은 이 사람들을 그룹의 총수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룹의 경영권을 줄 생각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됐어요. 어떻게 하다 되기도 하고 쟁취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요. 자, 제가 월드 베스트 수준까지 가 있다, 절정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브랜드 전문 회사에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를 쭉 나열을 했는데 이것만 보고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 이게 이제 100대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 그중에 우리나라 기업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삼성. 예.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는 애플이고요. 애플, 구글, 코카콜라, IBM,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맥도날드가 7위예요. 식당이 7위예요. 그 다음이 삼성입니다만은 삼성 뭐 대단하잖아요. 벤츠, 토요타, BMW보다도 더 위에 있는데 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거의 제일 중앙에 있죠. 현대가 43위고 그리고 기아가 83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를 합치면 뭐 저거보다는 조금 올라가겠네요. 그죠? 예. 아무튼 100대 브랜드 안에 한국 기업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 제조업이에요. 그죠? 다 제조업이다. 하나는 전자고 하나는 자동차다. 네. 서비스가 아니고 제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난 50년간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던 산업은 바로 제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덕분에 삼성 같은 곳 엄청난 발전을 했죠. 자, 삼성에서 이건희 당시 부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은 것은 1987년입니다. 1987년에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이제 부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지요. 그래서 1987년, 1993년, 2012년 이 세 해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해, 1987년. 그 해하고 1993년 그리고 2012년은 가장 최근입니다만은 1993년은 왜 했을까요? 저게 뭐죠? 예, 저게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는 다 바꾸라라고 하는 그 해입니다. 1993년 그 날까지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라고 하는 그 날까지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은 괴소문의 주인공이었어요. 야, 저 사람은 뭐 엘리베이터 거울하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서 뭐 애를 뭐 몇십 명을 낳았다더라. 무슨 집에서 마약을 한다더라. 뭐 별별 소문이 다 있었어요. 예. 그 5년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6년이네, 6년. 6년 동안을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더니 뭘 바꿔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아무튼 거의 한 2, 3년에 걸쳐서 그야말로 거의 원맨쇼에 가까운 뭔가를 하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삼성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변화이기도 했었어요. 그게 1993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가장 최근을 보면 사람은 보면 10만 명, 14만 명, 별 뭐 거의 차이 없죠. 2012년대도 한 3배 그 정도가 됩니다. 사람은. 그런데 시가총액, 주식의 가치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1987년을 1로 봤을 때 93년까지는 7.6배가 됩니다. 8배가 늘어나죠. 2012년 338배가 됩니다. 엄청난 폭발적인 가치의 확대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매출은 10조 원, 29조 원이다가 2012년에 380조 원이 되고 뭐 이익은 더합니다. 이익은 1987년에 2천억 원이었다가 2012년에 39조 원.
이익은 뭐 어마어마한 증가를 보이게 되는 거죠. 저렇게 이익이 증가하게 되니까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서 시가총액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별로 늘지 않았다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거는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생산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도 엄청 높아졌겠죠. 여기는 뭐 월급을 얼마 받는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예, 자, 그렇습니다.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 삼성이 이렇게 되는 데는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이건희, 이 사람의 양력을 살펴볼까요? 1942년 해방되기 3년 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는 서울 사대부고, 저도 저는 서울 사대부중을 봐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서울 사대부고를 다닙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와세다 대학교, 자기 아버지가 다녔던 와세다 대학교에서 학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희는 그의 아버지였던 이병철 회장보다는 좀 나아요. 이병철 회장은 졸업장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를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는데 와세다 대학도 맞추지를 않았어요. 아무튼 이건희 씨는 이제 와세다 대학교를 마치죠. 그래서 학사를 받고 또 워싱턴 대학교에 가가지고 MBA 과정도 수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66년에는 TBC에 입사했다가 또 1987년에 삼성그룹 회장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은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건희 회장은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에 있으면 부인 홍라희 여사하고 5분도 말을 안 한대요.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집에 가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비디오를 보거나 개하고 놀거나 생각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사람하고 같이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개를 무척 좋아하는 분이죠. 사람하고 소통하기보다는 개하고 더 소통을 잘한다고 말할 정도로 네. 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어릴 때부터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대요. 아버지는 하긴 옛날 아버지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같이 말을 붙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죠. 예. 그 어머니하고는 그러면 말을 같이 못했냐? 어머니하고도 같이 지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 어릴 때 1938년에 이제 삼성상회가 생기잖아요. 대구에 삼성상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그 삼성상회 일이 굉장히 바빴던 거예요. 이게 만주하고 무역하는 일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국수까지 만들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박두울 여사도 그 국수 가게에 나와가지고 같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애를 봐주고 있을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도. 그래가지고 이제 건의를 의령에 있는 이제 어머니로 봐서는 친척집에다가 이제 갖다 맡겨놓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별로 같이 지낼 만한 이제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했었다.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 본인의 입으로 말하기를 나는 가정교육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다. 이게 이건희 회장의 고백입니다. 나는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물론 가정교육을 안 받은 게 가정교육일 수 있지만 아무튼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에 대해서 집에서 부모한테 뭘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또 아버지가 야 너는 선진국에 가가지고선 건이야 너는 선진국에 가가지고선 선진 문물을 배워라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본을 보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부모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마치고 서울에 와가지고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 사대부고라고 하는 데를 다니죠.
그럼 형들은 어떠냐? 형들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형들도 뭐 나이 차이가 꽤 있고 그러니까 같이 안 놀아주고 뭐 그래서 형들하고도 별로 같이 놀 기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맹희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은 이창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고 그렇죠. 예. 이거는 언제냐면 세 사람 아무리 사진을 찾아봐도 세 사람이 같이 사이좋게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찍힌 사진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분은 혼자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일생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하고 몸을 부대끼면서 살기 시작했던 것이 고등학교 때 레슬링부에 들어간 겁니다. 레슬링부에 들어갔어. 왠지 그 힘이 장사였대요. 그때는 힘이 장사여가지고 레슬링부에 들어갔는데 레슬링부에 들어갔더니 그 레슬링이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그렇게 재밌는 건 처음 봤다요. 그래가지고 레슬링에 이제 막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뭐 쓸데없이 말이지 가가지고 씨름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뭐 자식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었는데 자식에게 그만두게 만들 만한 이제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다쳤어요, 이걸 하다가. 레슬링 하다가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이거 뭐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얘 이거 여기서 빼달라고 본인은 계속 레슬링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머니가 막 압력을 가해가지고서는 학교에서 얘를 도저히 레슬링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나마도 자기로서는 유일하게 사람하고 사귈 기회였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양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근데 이분이 그래서 레슬링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레슬링 협회장도 하고 그러죠. 예. 레슬링에 대해서도 후원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럽니다만은 정몽구 회장은 양궁의 후원을 많이 하잖아요. 이분은 레슬링의 후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레슬링에 한이 맺힌 거예요. 저거를 꼭 했어야 했는데. 예. 자, 그래요. 근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그룹의 경영권을 넘길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는. 예. 그래서 원래 이병철 회장이 청년 이건희한테 늘 했던 말은 뭐냐면 니는 기업은 안 맞다. 매스컴이나 해라. 이게 이건희에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니는 기업은 안 맞다 라고 할 때 저 기업이라기에는 뭡니까? 뭘 보고 기업이라고 한 거예요? 매스컴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동양방송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중앙일보도 만들고 동양방송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분에게는 중앙일보나 동양방송은 기업이 아닌 거죠. 니는 그거나 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분에게 기업은 뭘까요? 이병철 회장이 기업은 안 맞다라고 했을 때 기업은 뭡니까? 자, 손 들고 맞춰주시죠. 저 뒤에, 예. 전자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예, 네. 경영 전반. 업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 뒤에. 제일제당. 예, 틀린 말 아닙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맞습니다. 제조업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경영자들에게 기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제조업을 뜻했던 거예요. 공장이 있는 그런 걸 뜻했던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상품은 뭘로 드릴까요? 여기에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있고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 경제를 만나다가 있고 1만 원 신권이 있습니다. 1만 원 신권으로 갖다 드리세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께서 이건희 당시 그러니까 아들 이건희에게 야, 니는
그러니까 큰 거, 제조업은 회사의 주력인 제조업은 맹의할 때 줄 테니까 니는 거기서 조그만 거 중앙일보, 동양방송 뭐 이런 거 해라 라고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기업으로 본 거죠. 제조업만 기업으로 봤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를 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1966년에 말이죠. 1966년에 이건희는 동양방송의 이사로 이제 첫 삼성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동양방송 이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무슨 드라마 편성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시청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자, 그게 1966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67년에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이에요. 홍라희라고 하는 분이죠. 홍라희. 홍진기라고 하는 분의 딸이에요. 홍진기는 누구냐면 나중에 중앙일보 그쪽 계열에 그쪽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쪽 계열의 회장을 하셨죠.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홍진기라고 하는 분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업 파트너로 생각을 했었고 끝까지도 그랬어요. 예, 끝까지도 그랬죠. 자, 그래서 홍진기라고 하는 분의 딸인 홍라희, 경기여고를 나왔고 뭐 얼굴도 이쁘고 아무튼 서울대 응용미술학과를 다니고 아무튼 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건희하고 짝을 지어주자. 그래가지고 홍라희 당시 여사가 아니죠. 홍라희의 엄마가 이건희를 선을 보기 위해서 하네다 공항으로 갑니다. 그 당시 이제 공항이 하네다 공항이었으니까 일본의 하네다 공항을 가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선을 봐요. 일본에서 선을 봅니다. 선을 보는데 이건희의 어머니인 박두울 여사께서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 홍라희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약점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뭐 다 좋은데 집안도 좋고 한 가지가 있어. 그래서 너 건이야 너 괜찮겠나? 라고 물어봅니다. 나이가 그런데도 괜찮겠나? 그러니까 건이의 답이 네 뭐 지금은 조금 그렇긴 한데 내 후손을 생각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자, 홍라희 여사, 지금은 여사죠. 그 당시 홍라희라고 하는 그 아가씨의 유일한 약점이 뭐였을까요? 네. 이건희 회장보다 키가 컸을 것 키가 컸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와, 그걸 어떻게 맞추셨을까? 예. 자, 그러면 뿌리 깊은 기업과 한국의 기업가 정신과 법 경제를 만나다와 신권 만원. 주는 대로 뭘 드릴까요?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가서 드리시죠. 예. 자, 그렇습니다. 이거 잘하시네요. 네. 키가 너무 큰 거예요. 키가 너무 크니까 요즘은 키가 큰 게 메리트지만 그 당시 뭐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키 크면 그 굉장히 핸디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키 큰 여자들은 높은 굽도 못 신고 단화 신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홍라희 여사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아무튼 이 홍라희라고 하는 아가씨가 그렇게 키가 컸던 거예요. 네. 머리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이 이건희 회장에 관한 글을 읽다가 참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해가지고선 굉장히 그 흥미로웠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에요. 라희라고 하는 그 이름. 라희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있더군요. 전라도의 기쁨입니다. 전라도의 기쁨이에요. 왜? 홍진기 판사가 전주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그때 태어난 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딸을 얻어서 정말 마음이 좋다. 그리고 전라도에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해가지고 라희라고 불렀고
그게 일제강점기 동안이었는데 이 라히라고 하는 이 한자를 일본말로 읽으면 라키가 된다네요. 라키가 돼서 럭키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름이 그런 유래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건희라고 하는 분은 홍라이라고 하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예,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희가 동양방송에 입사하던 1966년 삼성에는 치욕적인 그 뒤로도 두고두고 치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카린 밀수 사건입니다. 이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이맹희라고 하는 분이 그 진상을 자기 책에서 자기 회고록에서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박정희 당시의 재건최고회의 의장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일을 삼성에서 맡아서 한 것이었고 그걸 통해서 미쓰비시에서 받기로 한 그 리베이트 100만 불을 불려가지고 공화당 창당 자금과 한국비료 설립 자금으로 쓰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맹희 회장이 이제 회고록에 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박정희 당시 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완전히 입을 닦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딱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의 모든 책임을 이병철 회장과 이맹희와 이창희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희 두 번째 아들이 감옥에 가죠. 네,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제 경영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라고 되고 경영권을 누가 받느냐? 첫 번째 아들인 이맹희가 이제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회장이 1966년에 이맹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뒤로 물러나 있죠. 근데 물러나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했는데 이제 뭐 사인하는 거라든가 또는 사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건 다 이맹희가 주재를 했고 그래서 제법 큰 권력이 이맹희 회장에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인 이맹희 회장이 요즘 말로 하면 오바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권력을 진짜 준 게 아닌데 자기는 그 권력이 진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막 쥐고 흔들고 그리고 아버지의 가신들과 충돌을 빚게 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무지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편해. 거기다가 또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두 번째 아들인 이창희가 청와대에 제보를 합니다. 투서를 해요. 뭐냐? 아버지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고 뭐 삼성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청와대에다가 투서를 하는데 그때 그 청와대 투서를 받은 사람은 전두환 중령이었습니다. 전두환 중령이 그 투서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없앨까 말까 하다가 보고를 하죠, 대통령한테. 그래서 대통령도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투서를 했다는 사실을 이병철 회장도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으로서는 이 첫째와 둘째 아들과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컴백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죠. 기회를 보다가 이제 기회가 어느 정도 온 것이 박정희 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래서 정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대통령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푸근해졌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정세 파악이 된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분야에 어디를 진출할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새로 정한 게 바로 전자산업인 겁니다. 전자산업으로 진출을 해야겠다. 그리고 전자산업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경영에 컴백을 합니다. 복귀를 하게 되죠. 복귀를 하고 첫 번째
맹희 회장을 부르는 거죠. 맹희야, 네 직책이 몇 개고 직책이 몇 개고 그럼 열 몇 개 이렇게 있습니다. 벅찬 게 많채. 그렇게 나와요. 회고록에 보면 벅찬 게 많채. 네가 뭐 했는지 다 써가지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열 몇 개를 다 써가지고 가죠. 이것도 힘들제, 이것도 힘들제 가지고 다 빼요. 다 빼니까 이제 손을 떼라는 얘기죠. 손을 떼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맹희 씨가 경향에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창의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아들은 다시는 안 볼 테니까 나가라. 예. 그래서 멕시코로 나가든가 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짐도 못 챙기고 나가요. 짐도 못 챙기고 집에서 쫓겨나는데 그 짐은 겨우 이제 어머니가 챙겨가지고서 공항으로 달려가가지고 짐은 겨우 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들이 하나 남잖아요. 하나 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자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경영에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은 산요하고 합작을 하는데 쌈요하고 합작을 한 이유는 산요의 그 회장과 친분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산요보다 앞선 데들이 많잖아요. 도시바도 있고 소니도 있고 뭐 히타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했느냐? 다른 데하고 다 합작선이 있었던 거예요. 소니는 화신 쪽하고 관련이 있고 도시바는 대한전선 쪽하고 관련이 있고 히타치는 금성사 쪽하고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남은 게 사실은 산요였던 거예요. 근데 산요가 일본 공장이 40만 평이거든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산요를 이겨야겠는데 산요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산요를 이겨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될까? 결국은 이거는 규모의 경제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생산 원가가 떨어지고 R&D를 하기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규모를 키워라. 크게 하자. 산요가 40만 평이니까 우리는 10,000평 더 크게. 그래서 41만 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원의 메탄동에 있는 지금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라고 하는 데가 거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 정도를 갖고 있는 거지. 여기 빈 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40만 평의 절반 이상이 다 빈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병철 회장이 무지하게 욕을 먹습니다. 부동산 투기한다고. 도대체 그 넓은 땅을 가지고 다 뭐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지금은 여기도 모자라가지고 뭐 그냥 뭐 구미에도 가고 뭐 저 탕정에도 가고 5만 대를 다 가가지고선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그거 100만 평도 훨씬 넘을 거예요. 아무튼 그때 41만 평이라고 하는 이런 걸 하죠. 이게 이제 1969년이고요. 그리고 이건희한테는 이거죠. 맹희도 안 되겠고 장희도 안 되겠고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경영자 수업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경영자 수업을 시키는데 그 경영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삼성 본사 건물의 회장실 바로 옆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줬어요. 후계자니까. 사무실을 하나 줬는데 그 사무실에서 이건희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조간신문들 다 걷어다가 거기에서 삼성 관련된 기사들에다가 빨간 줄 치는 거였어요. 빨간 줄 쳐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거죠. 이게 이건희의 일이었습니다. 왜? 니는 매스컴이나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매스컴 가지고 뭔가를 이제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희한테는 어떠한 실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실권도 주질 않았어. 그래서 아예 공개적으로 그 임원들, 사장단들한테 이건희한테 들리지 말라고 회장실에 올 때 이건희 방에 들르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위치는 참 묘한 거죠. 정말 묘합니다. 아무튼 1973년에 이제 후계자로 지목이 돼요. 후계자로 지목이 되죠. 그리고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셋째 아들에게 글씨를 하나 써줍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라고. 이게 호암 이렇게 돼 있죠. 호암. 이병철 회장의 호가 호암이죠. 바다, 바위, 그잖아요. 경청입니다. 잘 들으래. 이겁니다. 잘 들으래. 너 말할 생각하지 말고 들으라. 그래서 혹자는 그럽니다. 아버지 말 잘 들으래.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맹이 창이처럼 된대. 라는 뜻도 굉장히 많이 포함한 중의적인 그러한 지시였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병철 회장님의 속뜻이 뭐였는지야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죠. 이병철 회장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었다. 이병철 회장 세 가지였대요. 사장 누가 이제 임원이 보고하러 오면 말해봐라. 말해봐라 그러면 이제 보고를 쫙 하는 거래요. 와 그랬노? 이제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 되나? 그게 세 번째였대요. 다른 준비는 필요 없냐는 거죠. 그걸 물어본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게 말이 다라는 거예요.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이야기를 안 할 때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 가면 덜덜 떠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이건희 회장이 그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었다고. 이병철 회장에 걸려있던 한 조각상입니다. 이거예요. 나무닭, 목개, 장자에 나오는 그 목개입니다. 투우사가, 그러니까 왕이 투우사한테 이제 닭 한 마리를 주고 이걸 잘 훈련시키라고 그랬었죠.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그래서 훈련이 잘 됐나 하고 물어봤더니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너무 사납습니다. 또 한 일주일쯤 있다가 또 물어봤더니 또 그래서 다 준비가 됐나? 아직도 다 안 됐습니다. 너무 상대방을 겁을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그 닭 훈련을 시키는 그 사람한테 왕이 물어봤더니 이제는 다 됐는가? 이제는 다 됐습니다. 닭이 나무닭처럼 됐습니다. 나무 같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데 상대방 닭들이 그냥 무섭고 존경하고 오금을 못 펴서 그냥 도망갑니다. 라는 거죠. 그게 목개거든요. 이게 목개라고 하는 것의 격언은 그겁니다. 싸우지 않아도 이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병철 회장 방에 걸려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건희 후계자인 이건희 회장도 그걸 배우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부회장한테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시킨 적은 거의 없었대요. 그냥 보라는 거예요. 보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교육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건희 부회장한테는 실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실권이 없었어. 그냥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그게 다였다. 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뜻을 이건희 부회장의 뜻을 이병철 회장이 처음 받아들였던 것이 1982년이었습니다. 반도체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반도체 투자는 이건희 회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시작을 했어요. 197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그 몫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몫으로 준 그 지분을 처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실패를 보죠.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뭐
그 전자시계 만드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반도체 회사는 전자시계 회사였습니다. 전자시계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아주 초보적인 회사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서는 계속 적자를 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적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도저히 지탱이 안 되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 삼성전자 사장을 시켜가지고 한국 반도체 그냥 인수해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그냥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요. 반도체 회사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미 8년 전에 반도체가 미래 산업이라고 시작은 하지만 성공은 못합니다. 그러다가 1982년에 이병철 회장이 그냥 생애 마지막 여행이라고 보아도 되겠죠. 이때는 이미 위암 수술을 받고 있었던 상태, 위암 수술을 2번 받았던 그런 상태고, 뇌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뇌막에도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수술을 받고 이분이 그 70년대 후반부터는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집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 여행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보스턴 대학 가가지고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이제 견학을 합니다. 실리콘밸리를 견학을 하죠. 그래서 그때 갔던 데가 휴렛 패카드였어요. 휴렛 패카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집채만 한 거죠. 집채만 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뭐 군대 이런 데서만 쓰는 거고 일반 회사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 휴렛 패카드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요만한 걸 가지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서도 만들고 뭐 별걸 다 하는 거야. 이게 그 당시에 휴렛 패카드가 만들었던 1982년 당시에 그런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하거든. 야, 이게 미래다. 이게 미래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청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보면서 야, 이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세상에 굉장히 기묘하게 쓰이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라고 하는 그 부품이 정말 산업의 쌀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병철 회장이 1982년에 실리콘밸리를 방문하면서 그때 만났던 그 청년, 아주 스마트하고 브라이트하고 또 버릇없는 청년, 그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예, 스티브 잡스. 한 방에 딱 맞추셨네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한승구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와 뿌리 깊은 기업과 또 법경제를 만나다와 인포그래픽 한국경제와 신권 만원과 신권 만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원 다 떨어졌죠? 있어요? 아직 만원 더 남았군요. 예,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를 만났습니다. 정말 버릇없는 사람이죠. 예.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는 그때 매킨토시를 만들고 있었어요. 매킨토시는 그리고 IBM 호환 기종들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이 매킨토시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마우스를 쓰는 방식을 택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택했었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IBM 호환 기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잖아요. 그 IBM 호환 기종용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도스 방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어 쳐넣는 그 줄에다가 명령어를 다 쳐넣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매킨토시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방식에 비하면 빌 게이츠의 그 방식은 형편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형편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왜 빌 게이츠가 훨씬 더 떴을까? 그거는요, 스티브 잡스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구글과 애플은 접근 방식이 전혀 달라요.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아무나 갖다 쓰세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웬만한 스마트폰 회사들은 다 안드로이드를 써요. 그리고 구글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광고로 돈을 버는 거지. 그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을 통해서 광고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만든 이 아이폰은 어떠냐? iOS라고 하는 그 운영체제요.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거예요. 그걸 공개합니까? 공개 안 합니다. 절대 공개 안 해. 그러니까 아이폰은 잘 퍼져나가질 않아요. 안드로이드는 세상에 다 퍼졌는데 아이폰의 iOS라고 하는 건 잘 안 퍼져. 왜? 스티브 잡스가 싸가지 없는 방식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매킨토시부터도 그랬어요. 매킨토시라고 하는 그 퍼스널 컴퓨터는 거기에 쓰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를 절대 공개 안 했어요. 그리고 매킨토시도 복사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IBM은 어떻게 했느냐? 또 다른 축인 IBM은 PC를 만들면서 호환 기종을 만들 수 있게 열어놨어요. 아무나 비슷하게 만들어라 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놨더니 매킨토시는 사람들이 베끼고 싶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다 막아버리니까 그건 베끼질 못하는 거지. 그런데 IBM PC는 아무나 다 베낄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IBM 호환 기종들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베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 대부분의 PC들은 다 IBM 호환 기종이 됐고 그 IBM 호환 기종에서 쓰던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그 MS-DOS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DOS라고 하는 그 빌 게이츠의 작품은 전 세계적인 시장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들어서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쓰는 그러니까 매킨토시 스티브 잡스는 벌써 20년 거의 10여 년 전에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던 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채용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인 겁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 이병철 회장은 스티브 잡스를 다시 한국에 초대를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게 중앙일보 그 큰 길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 호암미술관 거기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요. 거기서 이제 웰컴 미스터 스티븐 잡스라고 이렇게 써 있죠. 네. 근데 이병철 회장의 표정이 어때요? 정말 떨떠름하지 않아요? 정말 떨떠름해. 왜? 버르장머리가 없거든.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게. 필요는 한데. 예. 아무튼 그런 인연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1983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적자. 반도체는 계속되는 적자를 보게 되죠. 1985년인가 256 메가디램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로 아무튼 그 고집적의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성공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번 건 아니었어요. 개발은 하는데 성공하는데 돈은 번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무지하게 쌌기 때문에. 그러다가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PC가 보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한 대씩 컴퓨터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PC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특히 IBM 호환 기종들은 미국 돈으로 해가지고 1200불, 1000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저도 그때 AT라고 하는 기종을 1200불에 샀었는데, 예. 그럴 정도로까지 이제 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집집마다 컴퓨터가 하나씩 보급되는 그 현상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면서 삼성은 반도체 가격도 뛰게 되고 삼성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그 어마어마한 적자들을 다 보존하고도 돈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그 판단이 맞았던 것이죠. 이건희 회장이 1974년에 투자했던 건 너무 일렀던 것이죠, 사실은. 네. 근데 앞을 내다보긴 분명히 내다봤던 것이에요. 자, 1987년에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의 성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위암이 왔었고 또 뇌막에 문제가 생겼었고 또 그것이 폐암까지도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병철 회장의 유언에 따라서 그 병원의 바로 옆에 있는 그 방에서 사장단들이 모여가지고 경영권을 이건희 회장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그 결의를 5분 만에 합니다. 이거는 이병철 회장님의 유언이었다고 그래요. 1분도 공백을 놔두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병철 회장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삼남이에요. 삼남이고 아직도 임원들 중에는 이병철 회장의 가신들 중에는 이 맹희라든가 이 창희도 얼마든지 이 회사를 넘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영권에 공백이 생긴다면 이건 어떤 사단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공백을 전혀 남기지 말고 바로 공표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서 이제 사장단들이 결의를 하고 바로 이어가지고 이사회에서 또 뭐 주주총회 뭐 거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은 경영권을 넘겨받게 되고 그룹 회장이 되게 됩니다. 그룹 회장이 되겠죠. 그리고 회장이 될 때의 그 취임사는 1987년에 이미 그랬어요.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그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선언일 뿐이었어요. 선언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별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초인류 기업이 되는데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삼성이 돈은 벌었어요. 뭘로? 반도체로. 반도체로 돈을 번 거예요. 하지만 새로 뭔가를 시작해서 뭔가가 달라진 거는 거의 그 5년 동안 없었다.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은 마약한다라는 얘기 정말 많았었고 엘리베이터 거라고 뭘 어쩌게 됐다 하고 그런 얘기도 많았었고 정말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약을 뭐 안 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했다고 볼 수도 없다. 왜? 1982년인가 이분이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동차 광이에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그 올림픽대로를 가든가 아무튼 그 이제 밤에 질주를 하는데 덤프 트럭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가 떨어져요. 차 밖으로 튕겨 나가요. 그래가지고 정말 위험한 상태였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진통제를 굉장히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래 마약을 안 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진통제를 그렇게 맞아댔으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뭐. 예.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5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5년이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1993년 어느 날 기억나시죠 여러분?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는 다 바꾸라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는 다 바꾸래. 네.
이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캠핀스키 호텔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자기가 먼저 가 있었죠. 거기서 사장단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장단들을 다 오래. 그래서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온 거예요. 캠핀스키 호텔로. 이 양반이 갑자기 왜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1박 2일로 하든지 뭐 기껏 해봐 2박 3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는 다 바꿔라. 당신들이 도대체 지금 뭘 해왔느냐? 지금까지 회사 말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도대체 내가 바뀌라고 그러는데 바뀐 게 뭐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몇 박 며칠을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마치 작심을 하고 있듯이, 작심을 했듯이 뭔가 말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은 대화를 못 하시는 분이라고. 대화는 못 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강의죠. 일방적인 강의예요. 일방적인 강의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600 몇 시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계속해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사장들은 뭐 하루 있다가 돌아갈지 아니면 이틀 있다 돌아갈지 그렇게 생각하고 독일 출장을 온 거예요. 근데 일주일 넘어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안 가도 된다. 이건희 회장의 입장에서는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봐야 어차피 망하는데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가 어때서? 뭐 삼성 잘 나가잖아. 그래서 그 사장들을 데리고 가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로도 임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 비싼 항공료를 들여가지고 이 과정에 돈 무지무지하게 씁니다. 아무튼 그 비싼 항공료를 들어서 그 시간 비싼 사장들을 다 여기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임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네가 봐라 여기에 삼성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는데 봐라. 소니하고 삼성은 100불이나 차이 나지 않냐. 그것도 소니는 제일 위에 있는데 삼성은 제일 밑에 잘 보이지도 않는 데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거였죠. 저렇게 현장을 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후쿠다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그 무렵에 그 일본의 후쿠다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삼성은 가망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도대체 자기가 컨설팅을 이런 고문 계약을 해가지고 삼성 직원들한테 이렇게 바뀌라고 얘기를 한 게 도대체 몇 번이고 몇 년인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회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가는 것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회장한테 직접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이 노발대발을 하는 거지. 도대체 뭐냐 이게.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연출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5년 동안 갈아온 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요, 영화광입니다. 영화광이에요. 그래서 그 대망은 뭐 몇십 번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니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나오는 그 대망 있잖아요. 그걸 몇십 번을 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뭘 못하니까 혼자서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영화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막 그런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그래요. 이분이 나중에 스티븐 스필버그도 만나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 경영을 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영화 감독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쩌면 1993년에 이 이벤트는
이건희 연출의 어떤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 이게. 그리고 그때 뭐 보고서를 받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꽤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삼성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죠. 첫 번째가 칠사제라고 하는 겁니다. 칠사제 혹시 기억나세요? 예. 변해라 이게. 뭘 변해? 그러면 뭘 변해? 출근 시간부터 변해라. 그래가지고 9 to 6인데 사실은 우리는 9 to 6가 아니고 9 to 12죠. 삼성 같은 데는. 밤 12시까지 술 먹고 일하는 거예요. 그치? 술 먹는 것도 일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해라.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해라. 그럼 4시 그 대낮에 퇴근해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가서 학원을 다니든지 집에를 가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생산적인 걸 하라는 거죠. 네. 바꾸죠. 거기다가 현지 전문가 제도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요. 현지 전문가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중국에 무슨 아프가니스탄 무슨 뭐 미국 뭐 터키 이런 데다가 사람을 보내. 그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가서 그냥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2년 동안 이런 거였죠. 네. 그런 현지 전문가 제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제도도 만들죠. 그 다음에 라인 스톱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불량품이 나오면 그 즉시 전체 라인을 다 세워버려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라인 스톱제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불량품 하나 해결하려고 전체 라인이 다 스톱이 돼버리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왜? 적자가 나도 괜찮아. 품질을 높여라. 불량품을 없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급선무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것도 성에 안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화형식을 하죠. 이게 지금 그 장면입니다.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낸 그 불량품, 반품된 것들, 뭐 AS 들어온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삼성전자 구미공장에 갖다가 쌓아놓고 거기 임원들 다 불러 모은 거야. 500억 원어치래요. 그 당시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해머 하나씩 들렸어. 그 해머로 두드려 부시라고 그랬어, 이걸. 정말 황당한 거죠. 그 정신적 충격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를 웬만하면 다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다 두드려 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태워버린 거야. 화형식을 시켜버린 거죠. 진짜 황당하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대요. 야, 이거 아무튼 뭔가 비장한 게 있긴 있나 보다. 비장한 게 있긴 있나 보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련의 이 이벤트들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내세웠던 밖에 드러나면서 내세웠던 불량품 없애고 정말 세계 최고의 품질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뭐였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 노림수. 삼성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정말 하나는 인적 교체라고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잖아요. 다 아버지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병철 회장은 직접 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 밑에 시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점에 비서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삼성의 비서실은 어마어마한 비서실이었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이병철처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실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어. 실권을 행사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어. 자, 그러면 과거부터 이병철 회장의 수족, 어쩌면 이병철 회장처럼, 이병철 회장은 일본에 가 있던 적이 많았거든요. 일본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야말로 비서실이 이병철의 분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희라고 하는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장악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은 출근도 안 했어요. 5년 동안 출근을 안 한 거예요. 5년 동안 승지원 이런 데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있었어요. 거기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 비서실이 장악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일련의 이벤트들에서 이건희 회장은 비서실에 대고 또 고위 임원들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나이 60살 넘으면 다 나가야지. 나이 60살 넘으면 다 나가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다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다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비서실장은 소병해 실장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저분은 이병철 회장 때부터 해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상당 기간 동안 있었다고요. 저분을 교체하죠,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소병해 실장의 계열에 있는 다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교체했다가 몇 달 안 돼가지고 또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쩌면 작전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소병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심을 시키고 난 다음에 교체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현명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명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호텔신라 사장이었었는데, 호텔신라 회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비서실장을 맡깁니다. 현명관 회장은 안 하겠다 그래요. 저는, 이 사람은 감사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들어와가지고 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감사원 출신인데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메인스트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비서실장을 하겠습니까? 삼성의 그 주류들이 다 있는데 그래도 당신이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더 낫다. 왜? 기존의 질서를 다 흔들어야 되니까. 완전히 다 흔들어야 되니까. 그 현명관 회장이 들어와서 대규모 물갈이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사람으로 이제 막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건희 회장이 직접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삼성그룹을 장악하는데 한 6년 걸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희한한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어쩌면 살핀 것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방심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었고, 아무튼 6년 후에 완전히 이제 자기 사람으로 다 바꿔놓고, 그래서 현명관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학수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2인자들을 세우죠. 그런데 이 2인자들은 이병철 회장 때 2인자들보다 권한이 확 줄어듭니다. 이병철 회장, 그러니까 이것을 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병철 회장이 90%의 권한을 가지고 계열사 사장들이 10%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병철 회장 때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비서실이 90%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병철 회장이 직접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희 회장 때 와서는 이건희 회장의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비서실은 40%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머지 50%는 계열사 사장이고 나한테 10%가 있든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권한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죠. 자.
삼성이라고 하는 데는 이미 제가 그 이병철 회장의 스토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기업 역사에 있어서 또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치밀한 면에서. 한국인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빨리빨리 대충대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도 처음부터 다 마련해 놓고 시작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지하게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치밀한 게 아니고 삼성의 직원들도 그렇게 치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교육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이 태도를 바꾸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해요. 그래서 삼성 사람들은 치밀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이 나고 삼성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데려다 쓰려고 너도나도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한테는 그 사람들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더 바꿔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는 다 바꾸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꽤 잘 작동을 했던 거죠. 꽤 잘 작동을 했다. 그 이전까지 전자산업에 있어서 최고는 당연히 소니죠. 삼성은 소니하고 비교의 대상이 안 됐죠. 근데 차츰차츰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성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소니의 매출액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소니의 시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삼성이. 소니의 시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소니를 넘어서게 되고 지금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소란을 겪으면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의 제조 전자산업은 세계 최고의 산업, 그야말로 이건희 회장이 초인류 기업이라고 불렀던 그런 상태로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브랜드에서 보셨듯이 세계 인류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이 그룹에서 삼성은 8위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갈까요? 애플을 넘어서게 될까요? 그건 이제 두고 봐야 하는 일이지만. 자,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이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커다란 실패도 3번이나 겪습니다. 많은 실패를 하죠. 그 중에 정말 뼈아픈 실패를 3번을 겪게 되는데요. 요까지만 하고 이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요 퀴즈까지만 하고. 첫 번째 실패는 반도체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1974년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적다투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에 그냥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엄청난 실패였죠. 두 번째 실패는 1999년 삼성 자동차의 부도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 자동차는 지금 생각을 해봐도 꽤 괜찮아요. SM5라고 하는 건 아직도 돌아다니는 차들이 많죠. 그런데 외환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 자동차는 부도를 내고 말죠. 뭐 엄청난 실패죠. 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3가지 실패 중에 첫 번째 실패는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 것이고, 두 번째 실패는 자동차에 투자해서 이걸 부도낸 것이고, 마지막 실패, 이것은 1980년의 실패인데 사실상 이것은 이건희 당시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첫 번째 부여받은 미션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한 일이 없었어요. 일도 안 시켰어요. 근데 이걸 처음으로 시킨 거예요. 잘하라고.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 이 대실패, 1980년에 했던 이 대실패는 뭘까요? 네. 아닙니다. 그거는 이건희의 실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강탈을 해간 거니까. 근데 뭔가를 인수하라 라고 했는데 인수를 못하고 다른 데에 뺏겨버리죠. 예. 종찬 씨를 많이 했으니까 저 뒤에. 네. 정유사업 인수 실패. 어느 정유사죠? 네, 맞습니다. 유공입니다. 유공을 인수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꼭 인수해라. 그리고 누구나 다 삼성이 인수하는데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누가 인수했죠? 예, 선경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정말 뜻밖이었죠. 정말 뜻밖이었죠. 삼성을 제치고 선경이 인수를 한다?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선경이 인수를 하는데 성공을 하고 이건희 당시 부회장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패죠. 자, 잘 맞춰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은 이건희라고 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독특한 캐릭터의 경영자 덕분에 이제 정말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기업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삼성이 100년을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알 수 없고 그래서 늘 이건희 회장이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휴대전화만 하더라도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뭐 이런 기업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과거의 삼성전자처럼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 본인의 말씀으로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의 대표 상품들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과연 새로 삼성을 대표할 만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걸 해야 되는데 사라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휴대전화도 지금 같은 건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뭐 다 없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뭔데 그 다음에? 그건 참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몽구 회장이라고 하는 분,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를 무서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몽구 회장도 정말 아버지를 무서워했고 아버지의 그림자도 못 밟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과 이병철 회장은 이건희 회장과 그렇게 자주 만나거나 그러질 않은데 정주영 회장은 늘 가족들을 데리고 밥을 먹었어요. 항상 아침 5시 밥을 먹어야 되는 5시인가 6시인가? 예. 항상 그랬던 거죠. 밥은 늘 같이 먹었었다. 예. 그거는 다르죠. 근데 무서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거는 뭐 두 분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 끝 그걸로. 예.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매일 새벽에 그 청운동 그 자택에서 같이 밥 먹고 나와가지고 그 개동 현대사옥으로 늘 걸어서 출근하는 거였잖아요. 늘 걸어서 출근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예. 근데 아버지의 그 그림자도 못 밟았다. 1938년생입니다. 정몽구 회장. 1959년에 경복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한양대 공대를 나왔고 1970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대표이사를 하고 현대 전공사장을 하고 쭉 그랬다가 1995년 말 1996년에 현대그룹 회장이 됩니다. 1996년이에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입니다. 그러다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현대그룹 경영자협의회 의장이 되고 잠시 정몽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룹 회장을 내줄 때도 있었죠. 그때 소위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자의 난 때 정몽구, 아들 정몽구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거역하죠. 못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정몽헌한테 넘기라는 거였고, 두 번째 아버지 뜻은 다 같이 퇴진하자는 거였죠. 그죠? 3부자가 다 퇴진하자. 그래서 정주영, 정몽구, 정몽헌 다 퇴진하자는 거였는데 정몽구가 못합니다, 아버지.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 그룹을 그냥 완전히 현대그룹에서 이제 분리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만 가지고 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정몽구 회장은 경복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게 경복고등학교 출신들이 꽤 있는데 거기 손길승 회장도 계시고 SK에 또 손병두 지금 호암재단 이사장 전경련 부회장 하셨던 분 이분도 계시는데 정몽구는 청년 정몽구는 주먹을 무지하게 잘 썼던 사람이에요. 럭비부고. 그래가지고 싸움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 손병두가 같은 반이고 그랬던가 봐요. 손병두라고 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고 얌전하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매 맞고 좀 그랬던 모양이죠. 그런데 매 맞는 손병두를 정몽구가 구해주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병두 이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의 사도 같은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아무튼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우리 처음에 그 퀴즈의 답이 뭐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그룹의 총수로 내정돼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몽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정몽구는 두 번째 아들이었죠. 첫째 아들은 정몽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몽필은 사실은 처음부터도 회사를 물려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몽필이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즉사를 해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정몽구가 첫째가 됐어요. 첫째가 됐는데 정주영 회장의 입장에서는 정몽구라고 하는 이 아들은 영 믿업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정말 믿업지 못하는 아들이야. 왜? 주먹질하고 돌아다니고 경복고등학교 한 해 유급하거든요. 고등학교 4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급도 해. 거기다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영어를 못하는 거야. 사실은 이분은 영어만 못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정주영 회장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가가지고서는 건설공사도 따야 되지, 미군하고 뭐 그래가지고 미군 공사도 따지, 자동차 수출하는데도 다 외국하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정주영 회장한테 있어서 영어라고 하는 것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현대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필수 항목인 거예요.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둘째 아들 몽구는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몸부터 나가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 믿업지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그럽니다. 몽구는 자파상이나 시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파상이나 시켜야 된다. 그럼 그룹의 경영권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 몽헌 같은 사람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몽헌. 왜? 영어도 잘하지, 젠틀맨이지, 머리도 좋지, 뭐 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에 다 갖춘 사람이에요. 몽구는 전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몸이 먼저 나가니까 쟤는 정치나 시켜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미친 거예요? 정치나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예고편을 보내드렸지만, 예고를 했지만, 예. 제가 작년 11월인가 아무튼 제네시스 신차 발표회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이제 거기에 팡파레와 더불어서 이제 쫙 이제 조명을 받으면서 정몽구 회장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연단에 딱 올라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나요? 기념사를 하잖아요. 제네시스 발표 기념사.
딱 이제 보고 읽는 거죠, 이분이. 이분은 고개도 잘 안 드세요. 이게 이렇게 하고 읽으시는데 뭐 쪼고저쩌고 하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제네스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제네스예요. 그래서 잘못하셨겠지.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열 몇 번이 나오는데 계속 제네스 발음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현대자동차의 경영권을 장악을 했을 때, 그래서 이 회사가 완전히 정몽구의 회사가 됐을 때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뭐 회사가 걱정이 돼서 걱정을 한 건 아니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무슨 경영을 하겠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뭐 정세영 회장, 그 전에는 정세영, 그러니까 정주영의 동생인 정세영이 현대자동차를 경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세영의 가신들이 있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정주영 쪽에 그 가신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경영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왜? 불안하니까. 네. 실제로 그랬었죠. 자,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그래서 경영에 직접 넣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럼 현대에 들어가게 됐느냐? 어머니가 찾아다니면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 회사의 무슨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해가지고 정몽구를 회사에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자재과장인가 영업과장인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요. 네. 아버지 몰래 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뭐 이 청계천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이런 게 청계천에 다 있었거든요. 거기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부품 구해가지고 그거 이제 이 AS 고장난 차 고쳐주는 거 뭐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보니까 아유 참 안 됐거든. 그래가지고 시키는 게 여기 왜 원효대교 넘어가다 보면 그 원효대교 그 밑에 그 AS 센터 있잖아요. 서비스.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소장을 하든가 뭐 아무튼 그래요. 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AS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자동차 고치는 것부터 먼저. 자,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미션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야, 너 그러지 말고 컨테이너 한번 만들어 봐라. 컨테이너.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할 테니까 현대도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뭐 자동차 이렇게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그냥 박스나 만들라는 거예요. 박스나 만들라. 그래가지고 박스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그런데 이거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만듭니다. 밤을 새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컨테이너 공급량의 40%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놈 참 일 좀 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동차를 만들고 싶습니다. 너는 임마 컨테이너 박스 만드는 데서 무슨 자동차를 만드냐? 그래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무슨 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찝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요. 찝차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만드는 회사가 찝차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찝차가 바로 이 갤러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갤러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 모델을 들여온 거죠. 파제로라고 하는 일본 모델을 들여다가 조립한 건데, 그러니까 뭐 거기 엔진이라든가 중요 부품들은 다 일본 거고 이제 껍데기 같은 거 만들고 그래가지고 조립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장사가 꽤 잘 되죠. 그 전까지 우리나라 찝차의 대명사는 바로 코란도였거든요. 아직도 코란도가 있지만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코란도가 장악하고 있던 찝차 시장에 갤러퍼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갤러퍼가 굉장히 잘 팔리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또 한 번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좀 할 줄 아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건 말을 못해도 괜찮은 거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예. 근데
정주영 회장도 말을 잘하잖아요. 아주 재밌게 잘하시는데 정몽구 회장은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무쏘가 등장을 하죠. 쌍용 자동차에서 벤츠 엔진을 얹은 무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갤러퍼가 조금 이제 그 열기가 좀 식게 되죠. 아무튼 이것이 그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이 정주영 회장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잖아요. 통일국민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통일국민당 소속 국회의원이 40명이었던가 그랬어요. 네. 아무튼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야말로 뭐 기염을 토하면서 이제 막 파죽지세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현대자동차 가족들하고 그 협력업체들 가족들하고 합치면 1,0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삼 지지층보다 더 커.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는 안 그랬죠. 실제 선거를 해보니까 표하고 자기 소속 가족이라고 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영삼 후보한테 완전히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현대는 정말 잔혹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잔혹한 보복을 당하게 되고 대선 자금 조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들들 다 뭐 구속되고 뭐 회사도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정주영 회장이 그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퇴진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처럼 훌륭한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걸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퇴진을 합니다. 퇴진을 하고 그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누구한테 넘기느냐? 정몽구한테 넘겨요. 정몽구한테 넘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넘기는 건 아니죠. 네, 진짜 넘기는 건 아닌데 어쨌든 형식적인 경영권은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한테 넘기고 근데 정몽구한테도 다 준 것도 아니고 정몽혼과 정몽준에게 띄워주면서 정몽구의 경영권은 반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몽구를 계속 믿지를 않아요. 잘. 네, 정주영 회장은.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게 나게 되는 거죠. 그 정주영 회장께서 그 당시 우리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정주영 회장의 모습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정말 늙었어요. 정말 늙었고 저 정도 되면 잘 판단이 안 되시겠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 만한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급속하게 늙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기분 좋아서 막걸리를 4시간 동안인가 마셨대요. 과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뒷이야기입니다. 뒷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정주영 회장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통일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 통일을 이루어줄 내 후계자가 누구냐? 그건 정몽헌이었던 겁니다. 정몽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몽헌한테 이걸 다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일시켜라 라는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정몽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정몽구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거역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을 띄워가지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잘했죠. 네, 아주 잘한 것입니다. 자, 정몽구가 물려받은 현대자동차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였나? 한국에서는 괜찮은 회사였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형편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왜? 오죽하면 미국의 코미디언들이 현대자동차를 소재로 해가지고 코미디를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형편없는 차면. 그래서 데이빗 레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트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국의 우주선의 계기판에다가 현대자동차 로고를 갖다 붙이면 그 우주선, 그 우주 비행사들이 다 본국으로 귀환하려고, 하루빨리 귀환하려고 할 것이다. 또는 우주선을 안 타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맨날 고장이 나니까. 맨날 고장이 나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광고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For the average price of a new car, you can get a Hyundai Excel and a spare. 무슨 얘기냐면, 자, 새 차 한 대 값으로 엑셀을 한 대 사시고요. 스페어도 하나 드립니다. 한 대 끼워 드립니다. 이게 현대의 광고였습니다. 진짜 형편없는 차죠. 진짜 형편없는 차예요. 그래서 정몽구가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미국 방문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딜러들을 찾아다녀요. 딜러들이 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차 좀 팔 수 있게 좀 해달라. 제발 차 좀 팔 수 있게 좀 해달라. 품질을 높여가지고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정몽구 회장이 그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건희 회장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1600시간 동안 어떻게 강의를 하냐고. 이분은 못합니다. 그 대신 이분이 한 건 뭐냐? 임원들을 불러 모아서 뭘 한 게 아니고 현장을 다닌 거예요. 직접 현장을 다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동차에 대해서 무지하게 잘하는 거야. 왜? 시작이 후드 뚜껑 열고 차 고치는 일을 시작을 했거든. 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자동차 문 열어보고 이거 안 되면 뭐라 그랬냐면 당장 고쳐. 당장 고쳐요. 언제까지 고치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고쳐. 이거였어요. 길게 말씀을 못 하시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잘러. 사장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럭비공 인사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럭비를 했거든, 또. 럭비를 했거든. 그냥 나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혹시 만나면 당신 아직까지 있었어? 아무튼 그렇게 할 정도였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또 이분이 추구했던 것은 노조가 문제잖아요. 그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노조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금속노조라고 하는 건 최강 노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조가 없어도, 노조가 태업을 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납품을 받을 때 웬만큼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납품을 받는 거죠. 그게 모듈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 자체를 다 웬만큼 조립을 해가지고 통째로 가져와서 끼워 맞추는 거죠. 이런 상태로 한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R&D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남양연구소라고 하는 데를 아주 최고의 대접을 해주죠. 정몽구 회장이. 그래서 품질을 아주 빠른 속도로 높이게 되는데 여기 보면 2001년에 이게 IQS, 신차 품질 지수라고 하는 건데 미국 시장에서 32위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2002년에 28위가 되고 23위가 되고 7위가 되고 2006년에는 3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품질로. 자, 그러면서 내가 정말 품질로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말로 보여주나요? 이분은 말씀을 잘 못하세요. 자, 그럼 뭘로 보여주느냐? 몸으로 보여줘야 돼. 몸으로 보여줘야 돼. 어떻게 보여줬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나는 자신 있어. 절대로 고장나지 않아, 이것은.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어떻게 소비자들이 믿어주죠? 직접 탄다. 직접 몇 년씩 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른 회사들과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긴 기간 동안을 무상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10년 10만 마일, 10년 10만 마일을 무상 보증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 정책을 내 겁니다. 왜? 자신 있다 이거 나는. 그 전에는 얼마였느냐? 3년 6만 마일이었습니다. 이것을 10년 10만 마일로 해준다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아지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이거. 그걸 다 무상으로 고쳐주겠다고 했으니. 이거는 자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여기서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리고선 품질을 높여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주요한 거죠. 그게 작동을 했던 겁니다. 왜? 실제로 품질이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져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전에 5%도 안 되는 게 6%, 7%, 8%, 이제는 9%에 거의 육박하는. 그래서 세계 자동차 기업 중에 랭킹 5위가 되는, 또 전 세계에 생산망을 갖추는 저런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저렇게 도약하는 것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입니다. 사실은 이유가 뭔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건희 회장의 성공도 사실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질 않아요. 불가사의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불가사의야. 네. 아무튼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이 파죽지세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건 두고 봐야 하는 일이죠. 왜?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게 될 테니까. 조만간 무인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만간 전기 자동차로 다 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전기 자동차 회사는 사실은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전자부품 회사고 그거는. 그죠? 지금 자동차 회사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엔진이잖아요. 엔진이 모터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전기 회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기존의 이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바꿔갈 수 있을까? 전자 회사로 바뀔 수 있을까? 두고 봐야 할 일이죠. 또 이렇게 지금 구글이 실험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카이스트 실험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아마 앞으로 10년,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는 상용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차 구조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기계 산업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인공지능 산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지만 또 한 번 변신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10조 5천억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11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10조 5천억을 베팅을 한 것은 이거는 난센스예요. 그러면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과연 make sense 한 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말 그때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자동차의 키를 잡았을 때 이거는 난센스야. 누구나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십몇 년 사이에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0조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서?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죠.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자, 정몽구 회장의 강점은 이겁니다. 이것들 당장 고쳐 이거죠. 당장 고쳐라. 그 방식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완전히 다른 트렌드, 이런 상황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그럴 수 있기를 우리는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한국 산업들이 세계 최강을 달릴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자, 제가 벌써 이게 9시가 됐네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까요? 네, 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최종현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SK라고 하는 기업을 보면요, 늘 배꼽이 배를 만들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훨씬 더 큰 걸 만들어내고 또는 더 큰 걸 인수하고 그렇게 했었죠. 예. 그게 선경 직물이라고 하는 걸 시작해가지고 선경 합섬을 만들어내고 그거 훨씬 더 큰 겁니다. 선경 합섬이라고 하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공이라고 하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거를 또 인수를 하고 뭐 이러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게 원래 인수할 당시에 유공을 인수할 당시에 이게 장생포라고 하는 데입니다만은 울산에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이 장생포라고 여기에 세계 최대의 석유 콤비나트 중에 하나인 그런 이제 석유화학 단지를 여기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최종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동통신도 이제 했습니다. 자, 이분이 유공을 인수하면서 유공의 직원들에게, 유공 직원이라고 하면은 공기업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직원들을 그대로 다 이제 고용을 승계한 거죠. 그 유공의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선경의 직원이 새로 된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 그때 조만간 인터넷 시대가 올 테니 여러분도 거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1980년에 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1980년에. 그러니까 이분이 앞을 내다보는 정도가 어떤지를 아시겠죠. 이분은 늘 10년 앞을 내다보고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할까? 인터넷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인터넷 시대의 비즈니스가 뭘까? 그거는 모바일이야. 모바일이야. 그래서 모바일을 가지고 미국에다가 모바일 회사를 만듭니다. 한국에서 한국이동통신이나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내기 전에 10년 전에 이미 미국에 대한텔레콤이라고 하는 텔레콤 회사를 만듭니다. 거기서 시험 가동을 해요. 10년 동안 거기서 연습을 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2이동통신 사업자의 사업권을 따내죠. 그런데 그게 대통령 사돈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막 비난을 받으니까 그럼 안 해. 그래가지고 그걸 반납하잖아요. 반납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동통신 공기업이었던 이동통신을 민영화하는데 그 지분을 이제 공개 입찰해서
자기가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10년 전에 이미 준비를 합니다.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서. 예. 왜?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뭘 예측하고 있을까요? 이분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뜻하지 않게 정말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을까? 그걸 참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계시는 게 아쉽죠.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종현 남은 이야기를 좀 보충을 하고 그리고 최종현 회장이 1980년에 이미 예언했던 그 인터넷을 가지고 훌륭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던 사람들, 네이버의 이혜진, 또 안철수, 또 누가 있습니까? 이찬진, 아레아 한글. 예. 비즈니스로 그다지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대한민국에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굉장히 기여를 했던 이찬진.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제조업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 11강, 12강, 13강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